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역사편찬원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네, 제가 25년 전에 조선왕조실록 CD-ROM을 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이 시연을 한 곳이 이 서울 역사편찬원의 전신 서울시사편찬위원회였는데요. 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인문학을 주제로, 디지털 서울학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디지털 서울학으로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크게 감동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부분에서 그 디지털 논의가 되지만 이 전통적인 이 인문학 영역에서 디지털과의 접합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서울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쪽 역사편찬원으로부터 네, 의뢰를 받은 이 오늘 발표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의 디지털 서울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이 디지털 서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먼저 그러면 서울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서울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2014년에 이 노주석 선생님이 서울택리지라고 하는 그 기획 연재 기사를 서울신문에 연재하시면서 쓰셨던 이 글귀가 저한테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서울학은 어느 특정 분야에 속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진면목을 살리기 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술 활동의 총칭이다. 네, 사실 이 모든 인문 사회과학 분야, 심지어는 공학 분야에서도 이 서울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세계적인 이 거대 도시인 서울의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많은 이 분과학문 분야에서 서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분과학문에서 그 분과학문 고유의 연구 방법론과 연구 목표에 몰입하는 연구는 그 학문의 이름으로 불리우면 될 것이고 굳이 서울학이라고 이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서울학이라고 이름을 할 때에는 많은 분과학문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학이라고 이름할 때에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 그 도시가 거쳐온 시간,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형성하고 있는 그 거대한 실체에 관해 어느 분과학문의 영역에 국한될 필요 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융합적으로 탐구하는 노력을 서울학이라고 이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학제적, 다학문적 연구로서 분과학문이 어느 한 분야에 얽매이거나 구속될 필요 없이 자유롭고 폭넓게 서울에 관한 관심사를 탐구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뜻이겠죠. 사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서울학이 디지털 인문학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아주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저에게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현대 인문학이 전문화의 함정에 빠져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교육과 연구의 생기를 새로운 소통과 협업, 융합의 환경에서 부활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즉, 이 새로운 소통과 협업, 융합의 환경이 디지털 환경인 거죠.
물론 오랫동안 이 디지털 인문학은 이 전통적인 그 정의가 있어 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그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이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또 그것이 사회적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러한 것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한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뜻은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25년 전에 했던 조선왕조실록 전산화하고 그게 뭐가 다른가? 즉 인문학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컴퓨터에 넣어서 DB화하는 일, 그런 것이 디지털 인문학인가? 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크게 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디지털 인문학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학문적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부분은 단지 컴퓨터를 써서 인문학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인문학이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그 전문화 때문에 이뤄가고 있는 이 다학문적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폐단을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소통의 환경에서 새롭게 전개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분과 학문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역사학, 지리학, 문학, 철학, 사학. 하지만 사실은 이 분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이 생산성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산업사회가 분업화되면서 그 모델이 그대로 대학 사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분과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됐고, 그것이 이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이 돼서 유럽에서부터 모든 나라에서 이 분과학문이 마치 학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은 게 많습니다. 그 분과 학문 고유의 방법론이 개발이 되고 이 정밀한 지식이 탐구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잃었던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배단, 잃어버린 것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지만 그 분과 학문들을 같이 종합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화의 방법, 학제적 노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그러한 노력을 새롭게 기울여 보자고 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자, 그러한 디지털 인문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즉 디지털 네이티브스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디지털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즉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자기 주도적 지식의 탐구와 표현, 이것을 저희가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서 큐레이터가 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러 박물관의 수장품들을 어떻게 비열할 것인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유물들을 보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전시 기획하는 걸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박물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학자가 논문을 쓰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이러한 큐레이션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자와 학생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유의미한 지식의 조각을 탐색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대상 세계 이해를 넓혀갑니다. 이것을 저희는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하고, 디지털 인문학은 곧 디지털 큐레이션의 방법으로 인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디지털 서울학을 디지털 인문학과 서울학이 바로 이 학제적 디지털 환경에서 학제적 연구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서울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 협업, 융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서울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 다학문적 지식 탐구로서의 서울학이 취지에 봉사하는 디지털 기반의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추구하는 이 디지털 서울학은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의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디지털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인문학이 전통적인 인문학 공부 방법과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첫째, 분과학문적 지식의 내용들이 그것이 다룬 사실과 문맥의 연관성에 따라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다학문적 지식의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해서 이 분과학문의 성과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것을 도외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어디까지나 분과학문의 노력에 의해서 새롭게 탐구되고 또 발굴될 수가 있겠죠. 디지털 인문학이 기여하는 것은 그 분과학문과 분과학문 사이에 이 연결의 길을 만들고 이 소통의 채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과 학문에서 이룩된 도출된 지식들이 외톨이로 남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서울학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대한 역사, 서울에 대한 지리, 현대 서울의 사회 현상, 경제 이런 문제들 분과 학문에서 연구된 것들이 서로 접점이 어디에서 이어지는 접점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접점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지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지털 서울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서울에 관한 사실적 증거와 그 증거에서 발생한 이론과 해설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융합 콘텐츠. 이 역사, 지리에 대한 이 정리된 지식은 전문가가 저술한 책 속에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 지식의 증거가 되는 것들은 박물관의 유물로 존재하거나 혹은 서울의 어딘가에 유적으로서 존재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책과 유적지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실이 각기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탐구될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책 속에서 유적지로 거기서 다시 박물관의 전시실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론과 그 이론의 증거가 되는 사실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엮여져서 한 번의 클릭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융합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학은 서울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는 학문입니다. 탐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장소감을 공유하고 그와 관련이 있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수반하는 것이 디지털 서울학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발전된 멀티미디어 기술이 바로 서울의 현장을 직접 내 발로 가지 않아도 그 모습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연구자가 직접 발로 돌아다니면서 얻은 그 현장 체험, 장소감의 감동을 이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디지털 자원을 접하는 지식의 소비자가 곧 서울에 관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방적 소통 및 재이용 가능 지식 자원의 생산이 이 디지털 서울학이 추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현대 학문이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대 학문이 고려하고 있는 것, 즉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현대의 소비자들이 단지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현대의 그 지식의 유통의 행태고 바로 그런 점이 과거의 아날로그 서울학이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 디지털의 방법으로 극복해서 서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세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디지털 서울학의 이 미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잘 공감이 되지 않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전부터 이 서울시의 문화유적지 표석 설치 사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조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가 몇 번쯤은 서울 시내를 걸어가다가 이 길거리에 있는 이 표석을 보면서 아,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의 그 관아가 있는 자리였어. 그 인물이 바로 여기에 살았었어 하는 이러한 체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 서울시 곳곳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표석을 설치하는 문화유적지 표석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시행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천 속에서 사라졌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곳임을 알리는 표석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연역을 좀 살펴봤더니요. 2012년까지 모두 335개소의 표석을 설치를 했고 2013년도에 거기에 대한 이 종합적인 이 표석 정비 용역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좀 많이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사업은 그냥 이 물리적인 표석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게 이 표석을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역사지리학적으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해서 좀 더 이 표석 설치가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일이 되도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문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서울시에서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대표적인 서울학 연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는 물리적인 표석을 세우는 거고 기존에 뭐 만들어졌던 표석을 수리하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있죠. 이 자원이 현재까지는 그 디지털 자원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저와 관련이 있는 연구자분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 설치되어 있는 표석의 이 위치 좌표를 제가 데이터로 좀 획득을 해서 이 지도에 세슘 기반의 3D 지도에 한번 앉혀봤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서울시가 지금 곳곳에 이 표석을 설치한 곳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3차원 지도에다가 앉혀놓고 보니까 이 어디에 표석이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물론 알려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그 역사를 일종의 하나의 공간 고스란히 담아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 지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제가 얻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위치에 점만 찍어가지고서는 그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없고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또 이 각각의 여기에 연결되는 기관과 인물들이 어떠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고 그들 사이에는 또 어떠한 이 의미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지도가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서울의 역사를 공간 속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이 사업 결과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자원들은 여기에 다른 분야의 디지털 자원이 같이 접목이 돼서 보다 풍성한 융합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 가운데에 이거는 지금 을지로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 세워져 있는 옛날 조선시대의 장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표석 설치 위치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이 그 표석이 설치되어 있는 그 거리의 이 현대의 모습인데요. 요것이 바로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그 표석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이 지리적인 위치를 탐색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직접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장학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장학원에 대해서 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이 장학원터 표석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만은 그 장학원을 잘 설명해주는 민족문화,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기사도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다룬 장학원의 기사를 또 정리한 실록 사전 기사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장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궁중연향이 있을 때 거기에 이 악사들과 여령, 무동이라고 하는 남녀 무용수들이 이 참여를 해서 그 성대한 연회를 이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도대체 그 연회가 어떠한 모습의 연회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궁중연향 가운데 하나인 정해년 진찬 연회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진찬 연회는 1887년 이 고종 황제를 임금으로 이 앉힌 이 조대비의 이 팔순잔치를 기념하는 일종의 생일잔치였는데요. 그때의 모습이 이런 병풍으로 그린 이런 그림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악을 연주하는 이 악사들, 그리고 춤을 추는 이 무용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장학원 소속이거나 장학원에서 이 선발을 해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직접 이 정해년 진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이 사람들은 참여자고요. 네, 공연자들을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사람들이 정해년 진찬에 참여한 이 공연자들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더 확장하면 그 각각의 공연자들이 어떠한 악기를 연주했는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 정해년 진찬의 기록을 그 행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담긴 이 정해년 진찬의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이 의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세세하게 그 궁중 역사를 살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들을 이 데이터화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그러한 내용도 이건 바로 이제 악사들이 입었던 옷을 3D 모델로 재현한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어떠한 악기를 연주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자세히 살피면서 직접 그것들을 3D 모델로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데이터는 그 서울에 관한 문화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양도성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를 통해서 생산된 그러한 데이터들입니다. 한편 정해년 진찬에 또 참여한 많은 이 무용수들, 주로 이제 관기들이 여기에 이제 여학으로 선발이 돼서 공연을 했는데요. 모두 3일 동안 치러진 이 잔치에서는 모두 6차례의 연회가 있었고 그 안에서 21종류의 그러한 무용들이 이 공연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복장을 입고 그 춤을 췄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떠한 이 무용 도구들이 동원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여기 이 지당판이라고 하는 무용 도구는 연화대무와 그리고 학춤에 쓰여진 건데, 네. 네, 이러한 모습의 아주 예쁜 그러한 무용 도구를 만들어서 무대 중앙에 설치해 놓고 그 주위에서 이 남녀 무용수들이 춤을 췄습니다.
네, 역시 이 3D 모델로 재현돼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재현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장학원과 함께 그 도화서라고 하는 것도 이 장학원이 주로 이제 음악과 무용 이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곳이 바로 이제 도화서였죠. 도화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서는 그 조선시대에 이 위치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화동과 견지동 두 곳에 그 도화서의 유적이 두 곳이 도화서의 유적지로 돼 있고 지금 네, 그 두 곳에 모두 이 표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현대적으로 현대 도시 모습으로 그 위치를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수화동의 도화서가 위치 표시인데요. 여기 위치가 좀 이 옆에 지하도 입구 옆에 여기 있는 요것이 지금 그 네, 표석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도화서도 우리가 그 다른 지식의 다른 영역에서 생산된 그러한 이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그 도화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좀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도화서의 화원들, 어떠한 도화서에 어떠한 사람들이 소속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화가들이 이 도화서의 화원의 신분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홍도지요. 그러면은 김홍도를 클릭함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은 김홍도의 그림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들을 모두 데이터로 엮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직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그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그림 하나하나 이거는 그 안능 신영도라고 안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신관사도로 부임하는 그 관리들의 이 행차인데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이 복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와 같이 데이터로 여기 나장은 나장복 차림에 어떤 복식 요소가 있고 그 중에 까치 등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옷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관련 지식을 탐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탁 호텔이라고 하는 대한제국기에 건립되어 있는 호텔이 있는데요. 네, 지금의 그 이화여고의 100주년 기념관 자리가 그 손탁 호텔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 손탁 호텔 역시 그 호텔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그 호텔을 운영했던 앙뚜아네트 손탁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계 독일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이 탐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2년 전에 디지털 인문학을 처음 공부하는 그 학생들과 함께 이 당시에 그때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 주연 유진채라든지 이러한 배우들이 각 등장을 하면서 각자 어떠한 뭔가 관계가 있는 그 역사적인 이 공간 속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 한국인이면서 일본인으로 자라난 이 구도 히나라고 하는 이 여성 캐릭터가 운영하는 이 호텔로 글로리 빈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 속에서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선탁 호텔이라고 하는 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 그려낸 그러한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거기에 또 많은 이 주인공보다도 이 많은 여성 팬들이 좋아했다고 하는 이 구동매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활동한 곳은 그 역시 한국인이지만 일본의 낭인으로 자라난 이 인물이 활동하는 곳은 진고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진고개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도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역시 서울시에서 설치한 진고개임을 알리는 표석이 지금 명동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몇 가지 그러한 예는 그 자체가 전부 이 서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된 결과들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서울학 연구 결과가 디지털 공간상에서 데이터로 공유되면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식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질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관심이 있는 그러한 지식을 스스로 이렇게 큐레이션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활용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오늘과 같은 이 학술회의도 개방된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코로나에 의해서 빚어진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코로나는 뭐 곧 극복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게 된 많은 이 변화의 흐름은 이거는 멈춰지거나 혹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된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예견을 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게 그 중심적인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전환. 물론 이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이 디지털 전환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동기는 비대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비대면만이 그 이유인 것은 아니죠. 비대면이 그것의 하나의 계기는 됐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그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지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변화, 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데이터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사회를 위한 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인데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네, 두 번째는 이 녹색 환경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재난을 만났어도 이 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앞에서 제시된 디지털 뉴딜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DNA 생태계 강화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 DNA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디지털 전환의 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디지털 세계에 옮겨놓는 노력을 합니다. 왜 우리는 현실 세계의 많은 것을 디지털 세계에 옮겨놓으려 하는가? 단지 대면 사회에서 어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현실 세계에는
그 많은 것 사이에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그 벽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통과 협업, 융합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얘기가 되기 전에 우리 사회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고도 연결망 사회라고 하는 거였죠. 바로 디지털 세계로 감으로써 많은 것이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서울학의 함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의 환경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그 알을 넓혀가는 노력,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서울학에서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도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성과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적인 방법이 아니면 다양한 분과 학문의 지식에 횡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또 디지털적인 방법을 씀으로써 우리는 나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가 이 데이터를 만들면 다른 사람은 저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마치 한 사람이 그것을 만든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디지털 데이터를 자유롭게 운영해서 횡단적으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죠. 이른바 디지털 문식, 이 디지털 문식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우리 그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교육 관계자가 이해하는 코딩 교육은 그 프로세스 인코딩이에요. 주로 데이터는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처리해서 일정한 결과를 만드는 것. 주로 이제 컴퓨터공학과, 뭐 전자계산학과에서 이 다루는 그런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학과 같은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 탐구에 필요한 코딩은 프로세스 코딩 이전에 데이터의 인코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상 세계에서 의미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그 의미 맥락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를 편성하는 일.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렸던 그런 모든 지식의 네트워크는 이 우리가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서로 기계적으로 서로 호환되고 그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로 편성함으로써 그러한 이 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지적 탐구 능력을 증진하는 코딩 교육은 데이터의 인코딩과 프로세스 인코딩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데이터의 세계에서 자신의 흥미거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키워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렸던 그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 그리고 또 거의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이러한 그 거대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관한 다양한 지식 자원을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일에 지금 막대한 규모의 공공 재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이 공공 분야 지식 문화 사업은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에서만 운영됐던 것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 더 큰 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서울은 이제 곧 그 역사와 문화에 관한 디지털 데이터를 가장 풍성하게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서 무용한 데이터로 잠들지 않고 젊은 디지털 원어민들에 의해서 서울의 새로운 지식문화 콘텐츠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디지털 서울학의 중요한 과제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서울학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얻게 할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이며, 또한 서울의 문화가 미래의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할 지식, 문화,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